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사학과의 전덕재 교수입니다. 오늘은 김춘추와 김유신의 행적을 중심으로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을 살펴볼까 합니다.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676년에 당군을 한반도에서 축출하고 마침내 삼국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삼국을 통일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두 사람, 바로 김춘추와 김유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라인들에게 삼국통일의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일제강점기 시대의 신채호는 김춘추와 김유신을 4대 매국노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시대와 또는 입장에 따라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김유신과 김춘추가 삼국통일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고 또 그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유신과 김춘추는 누구인가요? 김춘추는 진지왕의 손자였습니다. 진지왕은 진흥대왕의 둘째 아들이었죠. 첫째 아들인 동륜태자가 일찍 죽는 바람에 둘째 아들인 사륜태자, 즉 진지왕이 왕위를 계승한 겁니다. 그런데 진지왕은 제위하고 있을 동안에 여자와 술에 빠져서 정치를 제대로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자 진골 귀족들이 화백회의를 열어서 진지왕을 폐위시키고 죽여버립니다. 그 뒤를 이어서 동륜태자의 맏아들인 진평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진지왕이 폐위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김춘추는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진지왕이 폐위됨으로써 김춘추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김춘추의 아버지는 김영춘이었습니다. 진평왕대에 적극적으로 등용돼서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김유신은 잘 알다시피 금강가야 왕족의 후손이었습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 김구해는 532년에 신라에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3명의 아들을 데리고 경주로 옮겨서 살게 됩니다. 그 3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 바로 김무력이었습니다. 김무력이 바로 김유신의 할아버지인데요. 김무력은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김무력의 아들, 즉 김유신의 아버지가 김서현이었습니다. 진평왕대에 장군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김서현의 부인, 즉 김유신의 어머니는 진흥왕의 동생 숙훌중의 딸 만명분이었습니다. 아마 김서현과 만명부인이 몰래 연애를 하고 나중에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숙훌중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원래 당시의 왕족들은 왕족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만명부인은 이 관례를 깨고 금강가야 왕족의 후손인 김서현과 결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숙훌중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숙훌중은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하도록 자기 집 창고에 만명부인을 가둡니다. 그러나 그때 마침 벼락이 쳐서 문이 망가지는 바람에 만명부인은 창고에서 나와서 김서현과 함께 말로군, 지금의 충북 진천에 가서 살다가 김유신을 낳게 됩니다. 자, 이 김서현의 결혼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바로 김유신의 가문이 전통적인 진골 귀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김춘추는 진지왕을 폐위시킨 전통적인 진골 귀족들에 의해서 집중적인 견제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야망이 컸습니다. 그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둘 다 김유신과 김춘추 모두 상대방과의 결합이, 즉 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김유신의 입장에서는 비록 폐위된 진지왕의 손자이지만 나름대로 왕족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김춘추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구애를 했던 것이죠. 자, 김유신이 바로 김춘추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기의 여동생을 김춘추에게 시집 보냅니다. 바로 김춘추의 부인이 김유신의 둘째 동생인 문희였습니다. 선덕여왕이 공주, 덕만공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 뒤에 덕만공주는 왕위에 즉위한 이후에 김춘추와 김유신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642년에 진평왕이 죽고 선덕여왕이 여자로서 최초로 왕위에 즉위합니다. 선덕여왕이 왕위에 즉위했을 때 상대 등은 을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품이라든가 용춘이라든가 비담이라든가 알천 등이 중요한 귀족으로서 정사를 운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김유신과 김춘추의 힘은 다른 귀족들에 비해서 크게 세지 않았던 것이죠. 두 사람이 실권자로서 권력을 장악하는 계기는 바로 642년에 일어난 대여성 전투였습니다. 642년 대여성 성주로서 김춘추의 사위였던 김품석 장군이 임명이 됐습니다. 김품석 장군은 자기 부하인 거밀의 처가 예쁘다고 해서 겁탈해서 자기의 첩으로 삼아버립니다. 거밀이 굉장히 화가 났겠죠. 이때 마침 신라인으로서 백제로 망명한 모척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밀을 찾아와서 모월 모일날 백제군이 대야성을 공격하니까 도와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김품석에 대한 원망이 사무쳤던 거밀은 모척의 제의를 받아들입니다. 642년 여름에 백제의 윤충 장군이 대야성을 공격합니다. 거밀은 안에서 창고에 불을 질러버려요. 삽시간에 대야성이 불에 타버립니다. 김품석 장군은 성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복하기로 결정을 하고 군사들에게 백기를 들고 성문을 열고 나가서 항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기를 들고 나온 군사들을 윤충 장군이 다 죽여버립니다. 김품석 장군은 나도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처자식을 모두 죽이고 자기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윤충 장군은 대야성을 함락시킨 이후에 두 부부의 시체를 가지고 사비성으로 귀환해서 백제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게 됩니다. 신라는 대야성을 상실함으로써 예전의 가야 지역을 모두 백제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대야성의 상실과 더불어 자기의 사위인 김품석 그리고 자기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김춘추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 기둥에 서 있었는데 사람과 물건이 앞을 지나가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깊은 상념에 잠겼다가 저녁 때 정신을 차리고 선덕여왕을 찾아갑니다. 내가 백제에 대한 원수를 갚기 위해서 고구려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겠다. 허락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나 당시 백제는 고구려와 연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봐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덕여왕은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춘추가 강력하게 고집을 피우게 되자 결국 허락을 해줍니다. 김춘추는 고구려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매제죠 김유신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구려로 들어가서 만약에 60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에게 병고가 있는 것을 알고 나에 대한 원수를 갚아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김춘추는 고구려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영유왕을 죽이고 그의 조카인 보장을 왕위에 앉히고 권력을 장악을 했었습니다. 보장왕이 전면에 나서서 김춘추와 협상을 했다고 역사 기록에는 전하지만은 그 배후에는 연개소문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자, 어쨌든 김춘추는 보장왕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보장왕의 측근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김춘추는 비상한 인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만약에 살려보낸다면 고구려에게 큰 후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충고를 해요. 그래서 보장왕은 트집을 잡아서 김춘추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김춘추가 백제에 대한 원수를 갚기 위해서 군사적 지원을 요청을 하자 보장왕은 550년대에 너희들이 한강 유역을 빼앗았다. 만약에 그것을 돌려준다면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라고 김춘추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김춘추는 자기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한강 유역의 땅을 고구려에 되돌려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죠. 이에 화가 나서 보장왕은 김춘추를 감옥에 가두고 날짜를 정해서 처형을 하려고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김춘추는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갔던 청포, 아마 푸른색의 직물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청포 300피를 보장왕의 측근이었던 선도해라고 하는 사람에게 뇌물로 주고 자기를 감옥에서 빼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선도해는 직접 감옥에서 빼주지는 않고 김춘추를 찾아가서 토끼의 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네가 깨를 내서 감옥에서 석방되도록 노력하라 라고 하는 암시를 줬던 거죠. 그것을 깨달은 김춘추는 보장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만약에 나를 살려보내준다면 신라왕을 설득해서 한강 유역을 고구려에게 돌려주는데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마침 신라에서 활동하던 고구려의 간첩이 보장왕을 찾아와서 김유신이 삼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를 침략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김유신은 김춘추가 고구려로 들어간 지 60일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자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서 군사 3천을 모아서 고구려를 침략하려고 했던 것이죠. 보장왕은 김춘추가 자기를 돌려보낸다면 한강유역의 땅을 돌려주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하는 편지를 썼고 굳이 김춘추 때문에 신라와의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춘추를 석방을 해서 신라로 돌려보냅니다. 물론 김춘추는 신라로 돌아온 이후에 자기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보장왕에게 약속을 했다라고 해서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자, 앞에서 보장왕이 전면에 나서서 김춘추와 협상을 한 것으로 사서에는 전하지만은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 그랬죠? 바로 연개소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연개소문과 김춘추가 협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구려가 김춘추의 제의를 거절한 것은 고구려에게는 커다란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자, 신라는 고구려가 도와주지 않자 더욱더 고립에 빠집니다. 그래서 한층 더 치열하게 당나라와 연결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게 되죠. 결국은 648년에 나당동맹이 체결이 됨으로써 고구려는 서북 쪽에서는 당나라, 남쪽에서는 신라의 협공을 받는 형세가 됐고 결국은 이것이 계기가 돼서 고구려가 멸망하게 됐던 거죠. 만약에 642년에 연개소문이 김춘추의 제의를 거절하지 않았다면 아마 고구려의 운명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가 김춘추는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돌아온다. 그 다음에 김춘추가 향했던 곳은 일본이었습니다. 이때 일본은 백제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백제를 침략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지원을 김춘추가 요청했지만은
일본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죠. 이때 일본 서기에 김춘추에 평안글이 있습니다. 아주 외모가 출중하고 즉 용모가 아름답고 언변이 뛰어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형적인 외교가의 모습을 김춘추가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일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그 다음에 김춘추가 향한 곳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당나라였습니다. 김춘추가 외교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을 때 국내에서는 김유신의 군사적 활동이 두드러졌습니다. 642년 대하성을 상실한 이후에 644년에 선덕여왕은 김유신을 신라군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때부터 김유신이 신라군을 지휘하면서 백제와의 전쟁을 적극적으로 이끌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여러 번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648년 4월 달에 대하성을 탈환하게 됩니다. 이때 대하성 전투에서 백제의 장군 8명을 생포합니다. 김유신은 생포한 8명의 장군을 백제에게 돌려주는 대가로 642년에 백제 사람들이 가지고 갔던 김품석의 유고를 돌려달라고 제의를 합니다. 백제가 이 제의를 받아들여서 신라는 8명의 장군을 백제로 보내고 백제에서는 김품석 부부의 유고를 신라로 돌려보냅니다. 이럼으로써 신라는 대하성의 치욕을 되갚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외교적으로 김춘추가 군사적으로 김유신이 두각을 나타내자 크게 위협을 느낀 세력들은 바로 전통적인 신라의 귀족들이었죠. 이들을 흔히 우리가 구귀족이라고 부르고 있고 김유신과 김춘추를 신귀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귀족 세력인 김유신과 김춘추가 외교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두드러진 활동을 하면서 그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게 되자 여기에 구귀족들이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647년 무렵에 아마도 선덕여왕이 병이 위독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왕위를 누가 이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국내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김춘추와 김유신은 왕위 계승 후보자로서 선덕여왕의 사촌 동생인 승망공주를 지목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귀족 세력들이 반대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유신과 김춘추 세력이 진덕여왕을 왕위에 앉히려고 하는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보이게 되자 비담과 염종을 비롯한 구귀족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들이 내세웠던 명분은 여자가 임금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비담의 반란을 진압한 것이 바로 김유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담의 반란을 진압하는 와중에 아마 선덕여왕은 돌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진덕여왕이 왕위에 올랐던 것이죠. 진덕여왕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김유신과 김춘추가 권력을 장악하고 전국 운영을 주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김춘추는 648년에 자기의 아들 범민을 데리고 당나라를 찾아갑니다. 이때 당나라는 645년 안치성 전투에서 고구려에게 패배하죠.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대규모 군대를 보내서 고구려를 정복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전략을 바꿉니다. 소규모 군대를 장기적으로 자주 보내서 고구려를 괴롭히는 전략을 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신라와의 연합을 절실하게 갈망했습니다. 중원에서 요동지방까지 식량을 옮기는 것이 너무 멀어서 힘이 들고 또 제대로 운반하기가 곤란했습니다. 반면에
신라에서는 배에다 식량을 싣고 요동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신라와 연합하면은 식량의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쪽에서 신라가 고구려를 치고 서북 쪽에서 당나라가 고구려를 치면은 협공을 할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나라도 신라와의 연합이 절실하게 필요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김춘추는 당태종을 찾아가서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는데 군사적인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당태종이 흔쾌히 응하게 되죠. 두 사람이 동맹을 맺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흔히 나당 동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김춘추는 당태종에게 군사적인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 땅은 당나라에게 양보한다라고 하는 아마 영토 분할 협정을 맺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나라는 고구려와 백제 가운데 비교적 국력이 약한 백제를 먼저 치기로 약속을 합니다. 654년에 진덕여왕이 죽습니다. 귀족들이 화백회의를 열어서 그 당시에 상대등이었던 알천을 왕위에 추대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실세는 바로 김유신과 김춘추였습니다. 알천은 자기는 왕이 될 제목이 아니다라고 고사를 하고 대신 김춘추를 추천을 합니다. 김춘추는 3번 사양하고 결국 왕위를 잇게 됩니다. 이후 김춘추는 김유신을 상대등으로 임명하면서 그리고 또 자기의 아들들을 주요 요직에 임명하면서 친정체제를 강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백제가 660년에 이르르면은 크게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집니다. 여러분들 백제의 마지막 왕 바로 의자왕이죠. 의자왕은 세자 시절에 굉장히 부모에게 효도가 지극했고 또 형제들 간의 우애가 아주 다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의자를 해동의 증자라고 불렀습니다. 증자는 공자의 제자로서 효성이 지극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죠. 당시의 백제 사람들은 바로 의자가 해동의 성인이다 라고 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640년에 무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잇습니다. 그리고 국내를 순시하고 농업 생산을 장려하면서 민심을 수습합니다. 그리고 642년에 고구려의 측면 지원을 받아서 신라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을 하죠. 그래서 신라의 서쪽을 공격해서 40여 성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와 연합을 해서 신라가 당나라로 연결하는 당항성을 공격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기록에는 공격했는지 애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42년 윤충 장군으로 하여금 대하성을 공격해서 함락시켰습니다. 초기에 의자왕은 승승장구하면서 여러 전투에서 신라의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던 것이죠. 그런데 650년대에 들어가면은 의자왕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정치를 제대로 돌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흉년과 기근이 자주 와서 농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백제 멸망을 예고하는 그런 풍설 또는 백제 왕조를 저주하는 그런 어떤 그 풍설들이 난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귀족들 사이에서는 권력 투쟁이 활발하게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충신, 흥수는 멀리 귀향을 보내고 성충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두었다가 나중에 감옥에서 성충은 병이 들어 죽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귀족이었던 임자라고 하는 사람은 김유신과 내통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나라가 멸망하면은 두 사람의 안전을 책임져 주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아마 김유신은 임자를 통해서 백제에 대한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660년에
백제가 정치적으로 큰 혼란에 빠지자 바로 이때다라고 해서 당나라에 통보를 해서 같이 백제를 공격하자고 제의를 합니다. 당나라 고종이 여기에 응해서 소정방에게 13만의 대군을 이끌고 백제를 공격하도록 합니다. 결국 660년 7월 달에 나당연합군이 사기성을 공격하자 의자왕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웅진성으로 도망갔다가 곧바로 나당연합군에게 항복을 합니다. 이로써 백제는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뒤에 나당연합군은 고구려의 정복에 힘을 기울입니다. 666년에 막강한 실력자,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던 연개소문이 죽습니다. 연개소문이 죽은 이후에 첫째 아들인 남생이 권력을 계승을 합니다. 남생이 잠시 지방을 순시하던 도중에 남산과 남건 두 동생이 남생을 배반하고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남생은 국내성으로 도망갔다가 국내성 지역을 근거지로 해서 당나라에 투항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해 겨울에 연개소문의 동생 연정토는 동해안의 12개의 성을 들어서 신라에 항복을 합니다. 이렇게 고구려의 지배층이 사분오열된 상황에서 당나라 고종이 667년에 이적 장군에게 고구려 정복을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라군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결국 668년에 나당연합군이 평양성을 함락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670년부터 신라는 당나라와의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당나라와 신라가 한참 전쟁을 하는 도중인 673년 7월 1일에 김유신은 79세의 나이로 사망을 합니다. 그 뒤에 신라는 675년 매소성 전투에서 이근행 장군이 이끄는 당군을 크게 공격해서 격파합니다. 그리고 676년 기벌포 전투에서 당나라 수군을 섬멸합니다. 바로 이 무렵에 티벳 고원에서 흥기했던 토번이라고 하는 나라가 당나라를 공격을 해서 장안성, 즉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성을 위협을 합니다. 당나라는 어쩔 수 없이 한반도에서 당군을 철수시켜서 토번 전쟁에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평령에 설치했던 안동 도호부를 요동으로 옮기게 되면서 당군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합니다. 이러므로써 신라는 676년에 삼국 통일의 이업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삼국 통일의 이업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사람, 바로 김춘추와 김유신이었습니다. 김춘추는 654년에 왕위에 올라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엔 661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유신도 삼국통일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673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없었다라면 아마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삼국사기에서 신라 사람들은 김춘추는 잠옷 어진덕을 가졌고 생전에 어진 신하인 김유신을 얻어서 한마음으로 정치를 해서 삼국을 통일하였다. 그 두 사람의 공이 매우 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삼국 통일의 영웅으로서 추앙하는 이러한 칭송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삼국사기를 편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김부식은 김유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김유신을 칭송하면 신라시대뿐만 아니라 고려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대부가 알아주면 물론이거니와 꼴배고 나무하는 어린이까지 김유신을 알 정도로 그 사람이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사대부들도 역시 김유신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을 높이 칭송을 했던 것이죠. 자,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을 신봉을 했습니다.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명분론이었습니다. 자, 명분, 특히 대외 관계에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이 명분에 맞다고 사대부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국에 대한 사대 외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이러한 사대 외교를 모범적으로 실천해서 삼국을 통일한 인물, 바로 김춘추와 김유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대부들, 즉 성리학자들은 사대 외교의 본보기로서 또 모범적인 실천자로서 김춘추와 김유신을 높이 평가하고 추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김춘추와 김유신에 대한 평가는 한말 일제강점기에 가서는 바뀌게 됩니다. 한말 일제강점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침탈해서 주권을 빼앗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우리의 시대적 과제는 바로 외세인 일본을 몰아내고 주권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나라를 끌어들여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한 데 앞장섰던 바로 김유신과 김춘추의 행위는 결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었겠죠. 일제강점기의 신채호 선생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민족주의 사학자로서 유명한 분이시죠. 신채호 선생은 김유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유신은 지혜와 용기를 가진 명장이 아니라 음흉한 정치가이며 그 평생의 대공은 전장에 있지 않고 음모로서 이웃 나라를 어지럽힌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폄하했습니다. 그리고 김춘추와 김유신을 싸잡아서 당나라에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4대 매국노라고 비판하기도 했답니다. 이러한 어떤 신채호의 김유신과 김춘추에 대한 평가는 북한에서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춘추와 김유신을 외세인 당나라를 끌어들여 우리의 동족인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그런 봉건 통치배라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략하게 김유신과 김춘추에 대한 평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옳을까요? 김유신과 김춘추가 살았던 시기는 삼국 간의 치열한 항쟁이 전개됐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삼국 간의 항쟁에다가 당나라와 일본까지 깊게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사는 회오리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로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친 그 한가운데에 김춘추와 김유신은 서 있었고 그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 변화하는 국제정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가족을 돌보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당군을 한반도에서 축출하고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김유신과 김춘추의 이러한 평가는 시대가 바뀌어도 저는 달라지지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김춘추와 김유신은 신라가 처한 현실, 환경,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제를 해결하면서 장밋빛 신라의 미래를 설계하고 그것을 실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두 사람의 공으로 결국 삼국이 하나로 통합됐죠. 삼국 통합은 결국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또는 입장에 따라서 삼국 통일과 마찬가지로 김유신과 김춘추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미래사회의 주역이 됐을 때 오늘날의 평가와는 다르게 김유신을 또는 김춘추를 평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하면서 자기의 역사관을 정립하는 과정 속에서 김유신과 김춘추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리라고 기대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